중대재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치권의 공방이나 노사 갈등의 사안이나.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모신 이 전문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죽고 13만 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산업재해인데 그 예방을 위한 연구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없다. 예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네. 뉴스에서 잠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본 중대재해의 현실, 우리 사회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에서 대부분 노동자인 주경 야독하는 약 9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보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학이라고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여기저기 전화를 그 콜센터에 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법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사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그런 과학과 기술을 말합니다. 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시니까 갑자기 탁 떠올랐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매일 그 광고 듣는데요. 버스 타면. 네. 산업안전보건학 하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산업화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건과 역사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산업재해 예방에 국가 연구기금 R&D 예산이 없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재 예방을 이제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자체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 우리가 R&D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 20개 부처 위원회까지 더 많은데 거기에 R&D 예산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배정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산재 예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그런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R&D가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진입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평균 500명 이상의 그 전업 연구원을 소속 인원으로 가지고 있는 국책 산재 예방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산업안전보건학은 산재 예방을 위한 과학과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한 통계 분석, 산재 통계죠. 주요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교훈 도출, 사전 위험성 평가 기술과 위험성 감소 기술 그런 연구가 절실한데 이러한 연구는 화폐적 수익이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R&D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재 예방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사업기관으로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지사를 거느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연구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작 하나의 부처에 50명 가량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산재 예방 기금이라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그 분담해서 내는 주로 사업주가 내죠. 그 산재 보험료를 가지고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일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네. 기금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단위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 6개월 단위의 단기 연구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대학에 가서 뭐 3년짜리 5년짜리 더 길게 하는 그런 R&D 연구를 전혀 할 수 없고 그냥 5, 6개월짜리 단타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의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길러지지 않는 그런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에 더 관심을 갖고 기금을 투여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 예방 연구 기관도 따로 없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산재는 피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지. 예방을 한다고 예방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나 막 그런 마음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정말 많은 분야에 너무 많아서 이거는 당연히 어디선가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소가 없다고 합니다. 국책연구소가. 그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런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2006년 2월 1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입문한 시기는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산재 예방 활동을 한 것은 이제 2006년이 맞는데 네. 이쪽으로 입문한 것, 산업안전보건 분야로 입문한 것은 대학원 때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9년 차입니다, 벌써.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한 곳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원진 레이온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던 원진 거고요. 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만든 기관이고 네. 거기서 5년간 일을 했고 창립 멤버였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 활동이 왕성한 그런 연구기관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여러 기관을 거쳤고 2006년에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아마 가장 많은 현장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재해조사 업무를 통해서 네. 많은 그 교훈을 얻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당시 알게 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이제 뭐 보통 임금체불 때문에 많이 만나실 텐데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산재 예방 업무를 하는데 네. 특히 산업재해를 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 경우 중대재해라고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제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제 수사로 나아가서 이제 입건 처벌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발령지가 성남지청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대재해 조사에 출근한 날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직업병 급성 중독 사건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데요. 필리핀 그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그것이 보통 이제 그 약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노출로도 네.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피부 및 점막의 반응성 질환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는 저 사진이죠. 네. 간 기능 이제 부전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제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업장명은 지금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해주라고. 해주. 이름이 참 이쁘죠. 사람 이름 같네요. 해주.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주 연마라고도 불렀습니다. 금속을 연마하는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휴대폰 프레임을 네. 연마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곡선으로 바뀌도록 그렇죠. 해주는 그래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이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팔려 나가게 되는데 그 공급망에 있는 그 말단 공급망에 있는 사업체였죠. 그래서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장이었고 산업재해 보험도 이제 가입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 트리클로로 에틸렌이라는 그 휴대폰을 이제 그 프레임을 이제 연마 즉 갈고 뭐 그라인더로 갈고 나서
거기에 이제 먼지도 끼고 뭐 여러 가지 흔적도 남고 기름때도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이제 세척하는 것이죠. 근데 공업용 세척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썼습니다. 뭐 우리가 유기용제라고 통칭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담가서 기름때를 제거하고 잘 닦였는지 뭐 먼지는 없는지 등을 검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거를 했던 게 산업재해로 그 지금 막 아까 나왔던 사진은 피부가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는 거였는데 네. 저게 원인이 이 유기용제 때문이었다고 밝혀내신 건가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건가요? 이제 사업장에 가서 그 작업을 이제 법적으로는 역학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죠. 네. 트리클로로에틸렌 TC라고 이제 약칭하는데 TC를 공기 중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고농도의 TC에 노출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로 인한 이제 질환, 뭐 전형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네. 부분은 이제 직업환경보건이랑 같이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그 전문성을 빌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사실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되기까지도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런 질환은 이것을 이제 직업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져가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아, 이게 산업재해란 생각을 못하고 그렇죠. 본인이 그냥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예. 직업병들이 그렇습니다. 아. 뭐 최근에 뭐 불과 7, 8년 전에 발생한 메탄올 실명 사고도 뭐 그렇게 끝날 뻔한 그런 사고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필리핀인 성직자를 통해서 이제 신부님이죠. 네. 그래서 신부님이 직업병을 의심하면서 관계 당국에 이제 의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끝났을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일이죠. 2006년 2월 1일 날짜도 기억이 나는데 네. 출근하자마자 현장에 가서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같이 고용노동부가 이제 작업환경 공기 중 모니터링을 이제 필두로 해서 네. 뭐 소변도 채취하고 거기 이제 다른 근로자들이죠. 이제 그런 등등의 역학조사를 수행해본 결과 혈액과 뇌에서도 TC의 대사산물이 나왔고 참고치 이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네. 공기 중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노출 기준이 있는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당한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즉 TC 노출이 스티븐 존슨 신드롬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던 것이죠. 작업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저와 같이 이제 그라인딩 작업은 이제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라인딩을 하고 나면 네. 이 필리핀인 여성 노동자가 저렇게 담궈서 네, 유기용제 담궈서 TC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담궈서 기름때를 이제 제거하고 네. 그리고 옮겨서 거기서 건조를 다 시켜서 옮겨야 되는데 뭐 작업 속도가 이제 느리니까 그대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는 테이블로 가져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증기가 계속해서 저기서 나오는 거죠. 호흡기로 흡입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TC가 그리고 냄새가 그렇게 역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이고 고농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건물이었는데 네. 환기도 안 거의 되는 되지 거죠. 않았던 예. 곳이고요. 지금 이 TC 이게 세척조인데 이 세척조는 이제 국소배기 장치가 원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소배기 장치도 없다시피 한 것이죠. 저기 있는 덕트는 실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국소 배기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냄새가 계속 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아팠던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밝혀진 건가요? 그렇죠. 직업병이었다는 게. 그렇게 전혀 드러나지 않을 뻔한 이제 중독 사고인데 최소한 원인은 밝혔고 유족에 대한 보상 정도는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예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네. 일들이 계속 아직도 빈발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도는 과거보다 그렇게 줄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뉴스에 안 나오니까 저희가 네. 잘 모르는 거지.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 지난해 아리셀 사건 있었잖아요. 그 아리셀 사건이라고 배터리, 네네. 리튬 전지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던 건데 네. 대부분 다 이주 노동자분들이었고 이것도 중대 재해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이고요. 중대재해이면서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이제 그런 재해였고요. 또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급의 사고였죠.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아마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구속도 됐습니다. 구속됐다가 아마 풀려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도 이제 사건은 1심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산업재해, 중대재해라고 본다 했을 때 이 중대재해는 어떤 걸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1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균 13만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13만 건이요. 예, 이게 보상, 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한테 이제 산재 뭐 요양이나 또는 이제 뭐 요양이 끝나면 이제 장애 등급 등이 부여되는데 네. 그렇게 산재 보상이 되는 건수가 13만 건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보고되지 않은 산재도 또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만 건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이 중요하고 그걸 다 조사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각한 산재를 이제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대재해인 경우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고 원인 규명을 해서 법 위반,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경우엔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사업주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법인과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보통 이제 공장장 뭐 또는 이제 현장 대리인 등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법에서는 이르는데 그 사람을 같이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공장장이나 현장 대리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표자인 경영 책임자나 법인 대표이사 등은 처벌 대상이 되어 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사업주는 괜찮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의 위화력이 좀 없다. 네. 뭐 솜방망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고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유족 등이 이제 국회 등에 요구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의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또 조사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고요. 처벌 형량도 좀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요컨대 중대재해 또는 이제 중처법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처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정의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산업재해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결과가 중한 것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요. 근데 아까 해주 연마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보이지가 않으니까 화학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안 해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두성산업 사건이나 대응 R&T 사건이나 이런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2006년도에 처음 해주 연마의 첫 조사를 나가시고 19년이 지났는데 이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직업병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그동안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실효성이 단적으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면서 추락
등의 이제 사실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주요한 원인이 주로 이제 추락재해, 유형이라고 하죠. 산업재해 유형이 추락재해가 가장 빈번한데 그 추락재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추락재해는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추락재해 예방 노력들이 이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효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상당히 입법 미비가 있고 또 현장에서도 전문가가 많이 길러지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모르겠죠. 저희도 뭐 네. 어렵습니다. 화학물질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4만 5천 가지고요.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그중에 1톤 이상만 해도 3만 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처법이 다 아울러서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에 의해서는 뭐 해주 연마에서 발생한 그런 중독 사고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고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는 화재 폭발 사고도 빈번합니다. 아리셀 사고가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화학물질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 리튬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수사한 40명이라는 노동자가 어마어마한 참사급의 재해도 있었습니다. 그 2008년 1월 7일 발생한 그 코리아 이천 냉동 창고 중대재해인데요. 네. 제가 직접 수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을 용접 불티라고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 창고 화재는 용접 불티가 맞습니다만 네. 이 사고는 거의 이제 건축물로선 완공이 됐고 설비 공사 중이었던 설비 공사가 냉동 설비 공사였는데 거기에 네. 본드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관을 다 본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본드가 이제 그 인화성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했고 냉동 창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밀폐를 기본적으로 그 가장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밀폐된 환경 속에서 본드가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고농도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 형광등 등의 그런 점화원이 그것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급격한 폭발성 화재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40명의 노동자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사망했던 재해로서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까 법과 정책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산업재해는 곳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 익숙해지면 그리고 뭐 수년간 일을 했는데 괜찮았다. 이제 그러므로 괜찮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암이 걸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네. 또 특이 체질, 뭐 소주도 한 잔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그 정도 노출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했는데 괜찮았다 나 그동안. 그거는 통계적으로 내지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면 발암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각한 뭐 인화성, 간염성 물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 물질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위험도를 낮춰야 되는데요.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제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정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전한 대체 물질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모니터링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리고 노출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부는 그걸 이제 관리 감독해야죠. 그래서 법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입법돼 있지가 않습니다. 주로 아주 요식적인 뭐 작업 환경 측정이나 아니면 특수건강 진단 같은 것을 하면 농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사업주들은 또 동종의 사업주들끼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류하고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지금 1차 리튬 전지에 의한 화재. 그것은 실은 몇 년 전에 이미 경쟁 업체에서는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요. 그 사장님은 공장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장소에 그 화재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종 경쟁 업체가 서로 모릅니다. 알리지도 않고 당국은 그것을 전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종 업체들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같이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판을 만들어주고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데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생산에 있어서는 또는 뭐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경쟁을 할지 몰라도 이 예방에 있어서 산재 예방에 있어서는 협력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안전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